안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발표 디지털 자산과 탄소 금융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주제가 디지털 자산과 탄소 금융이라는 주제인데요. 아마 최근에 가장 핫한 두 개 주제를 한 곳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테라 루나가 폭락한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테라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가 변동이 너무 크니까 현실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만든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법정 통화하고 폐기시켰죠. 보통은 달러하고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법정 통화하고 폐기시킨 스테이블 코인들이고요. 중간에는 엔화도 있고요. 맨 아래쪽에는 금하고도 폐기시킨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폭락한 루나는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루나는 거기에 담보 자산으로 만들어낸 코인입니다. 근데 이게 동반으로 98% 이상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거의 제로 값에 갔죠. 그래서 가장 큰 실패한 가상 코인으로 지금 역사에 남을 건데요. 근데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테라 루나가 나올 때부터 갈 수 없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제가 사실 경제학상 받았죠. 로버트 먼델의 불가능의 상학형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보시면 신용화폐, 암호자산담보, 무담보가 스테이블 코인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러를 담보로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어느 만큼 확보하면 어느 만큼 테더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 없다고 합니다. 확보한 만큼 발행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안 터져요. 모든 이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은 뭐냐면 국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암호화폐의 가장 큰 매력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법정 화폐는 주권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죠. 원하는 해외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이게 무담보, 테라 루나가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기반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자산 담보에 속하고, 이쪽은 법정통화 신용화폐 담보인데요. 이 세 개는 공동으로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1달러 1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정 환율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달러 대비 환율이 1대1로 됐다는 건데, 근데 이게 먼델의 불가능의 상학형에 의하면 이 세 개는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통화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 포기하고 확실하게 1달러, 1코인, 1테더를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 암호자산 담보를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든지 이더리움 암호자산 담보와 무담보는 이걸 만족하면서 사실은 통화량은 자기가 조정을 해요. 루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요. 그래서 통화량,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테라가 1달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코인을 사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얘네도 갈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얘네가 갈 수 없다라는 건데 앞으로 얘네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갑자기 탄소금융 얘기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탄소 배출권, 우리가 탄소의 가격이 탄소 배출권입니다. 기축통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면 여기 금으로 담보한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고 연준이 제일 빨리 발표를 합니다. 봐라, 못 간다 앞으로 가상화폐는.
CBDC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달러도 이제 CBDC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운영상 취약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CBDC만이 답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CBDC라는 거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1달러 1 CBDC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통화를 담보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한 포인트는 탄소 배출권도 실제 거래하는 자산이에요. 이미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톤당 우리가 이산화탄소 환산 단위로 합니다. 한 톤당 8만 원대고요. 미국은 10,000원 선이고 중국은 5천 원대고요. 한국은 3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가격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탄소 배출권 자체가 실제 거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설 이 실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앞에서 말한 금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 탄소 배출권은 어느 개인이 혹은 어느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탄소 배출권은 유엔에서 인증하는 거예요. 유엔 전문 CDM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연합 조직 유엔에서 탄소 배출권을 인증하고 등록해줘요. 그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 다 인정하는 표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탄소 배출권을 유엔에 등록된 탄소 배출권으로 코인으로 우리가 대환이 가능하게 되면 걔네 자체가 전 세계에서 공동으로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소 배출권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걸 코인으로 구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이 국가 간에 이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각 국가별로 시장이 돼 있으니까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탄소 배출권 인증은 유엔에서 혼자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코인을 유엔에 있는 그 탄소 배출권과 대환이 가능하게 하면 전 세계에서 그건 똑같은 탄소 배출권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탄소 배출권 은행이라는 플랫폼이라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유엔에 있는 걸 대환할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면 뭐 영국이 쓰고 한국이 쓰고 미국 쓰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냐? 우리가 사실 한 국가가 강국이 되려면 금융 강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강국이 되는 순서는 무역 대국, 제조 강국, 기술 강국, 금융 강국, 당연히 군사 강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 강국인데 역대 금융 강국을 했던 나라들이 이 논리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영국은 사실은 그때는 석탄이 제일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었죠. 그래서 석탄을 파운드에 패킹시켜서 파운드가 사실은 그때 당시 기축통화였습니다. 후에 미국이 부상하면서 달러를 석유에 패킹시키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돼요.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가 되고 이런 다른 통화로는 결제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유럽이 이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잃었어요. 이런 달러가 기초통화가 됐으니까 유럽이 자체 유로화가 있고 국제통화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머리를 썼죠. 앞으로 미래 세대는 탄소 배출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 된다고 인증을 하고 그래서 교토 의정서를 발의를 합니다. 그게 2005년도예요. 유엔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사실은 유럽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교토 의정서를 출범시킨 게 2005년도고요. 이거는 유럽을 위한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탄소 배출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갔고요. 미국은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합니다. 탈퇴를 하고요. 탈퇴가 아니라 안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캐나다, 일본이 다 미지근하게
따라가서 협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교토 의정서 체제는 EU 주도로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이었고, 주로 그 시장이 유럽에서 주로 ETS 개념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유럽에 있는 증권사들만 들어가서 거래 가능하고 거기서만 거래가 되도록,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에 미쳤습니다. 이걸 본 미국은 다시 탄소 배출권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 사실은 파리 기후 협정입니다. 이거는 미국 주도로 되어 있고요. 미국이 이 EU 주도의 교토 의정서하고 다른 체제가 뭐냐면 후진국까지 다 이 안에 체제에 넣습니다. 그래서 후진국도 이제는 기후 변화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체제에 파리 기후 협정을 출범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유럽과 미국의 탄소 배출권 둘러싸고 지금은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냐 이 싸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탄소 배출권이 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탄소 배출권,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기후 금융이란 개념으로 국가 주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인의 이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기후 변화라는 거는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는 에너지 문제예요. 근데 에너지 산업은 전체 GNP의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산업인데, 전 세계 GNP의 우리가 GDP, GNP로 하잖아요. GNP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게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고,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문제고, 에너지는 전 세계 산업의 10에서 15%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산업이 가장 돈을 많이 움직이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탄소 배출권,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자체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뒤에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탄소 배출권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흙수저라고 가정해요. 제가 부모를 예를 들면 그렇게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 갖고 태어났는데 혼자서 가세를 읽어야 된다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탄소 배출권 만들면 그냥 내가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내가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만들지? 아주 간단하게 내가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도 탄소 배출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자산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나한테 탄소 배출권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생겼어요. 마치 땅을 파서 금을 캐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금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체가 경제 문제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글로벌 산업을 지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이 미래 탄소 배출권 이 자원을 지배하냐가 미래의 금융의 핵심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쪽에서 기후변화라는 아젠다를 놓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이 파리 기후 협정을 딱 치워 나오니까 지금 대체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8만 원인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4만 원이야. 그러면 한국에서 유럽에 수출을 할 때 그 8만 원만큼 탄소 배출권 규정을 안 맞추면 그만큼 차이에 대해서 국경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그게 세금으로 물리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탄소 국경세가 나오면 전 세계 무역 질서가 변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면 유럽에 지금 에너지를 수출하는 가장 큰 나라가 에너지 집약 산업을 수출하는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말이죠. 지금 러시아는 이미 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는 이게 팍 줄어들게 생겼고요. 중국은 사실 탄소 국경세를 맞출 수 없어서 지금 또 힘들게 됐어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나라들이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주요 수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국경세라는 것이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잡는 새로운 변수로 지금 등장한 거고요. 중국은 이 흐름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시진핑 정부가 탄소 중립에 목숨을 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오히려 한국보다 탄소 중립 훨씬 적극적으로 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지금 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지금 탄소 중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어요. 너네 선진국들만 해라. 왜 우리 후진국이 너네 오염된 걸 다 해놓고 개발하고 우리 보고 지켜라냐. 굉장히 지금 선진국 책을 묻다가 오히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읽은 흐름이 뭐냐면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 문제고 신기술 개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문제, 기술 혁신의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중국을 공동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EU는 탄소 배출권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에너지 영역에서 세계 첨단 기업들은 다 유럽에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당이 바뀜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화당이 트럼프 같은 공화당이 올라오면 기후변화나 이런 데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안 해요. 그럼 시장이 안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든 이런 민주당 쪽이 오면 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다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유럽에 있는 이 고첨단 기술 혁신 기업들이 자기네 투입한 그 R&D 비용을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걸 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유럽과 중국은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탄소 중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미래 산업 기술의 패러다임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먼저 파리기후 협정에 바로 지금 재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룹니다. 하나는 기술 혁신. 그래서 미국이 뒤처진 제조업을 다시 찾는 계기로 하고요. 기술 혁신 선도하는 그 계기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가치관 문제로 이 문제를 세계 아젠다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쪽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 그 제재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실제 목표를 2027년까지 러시아 연료 수입을 중단하는 목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친환경 ETF 주가들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사실 수익률이.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더 불거졌고요. 관련 기업들이 훨씬 더 주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교를 보여줬는데요. 오른쪽은 지금 우리가 일단 같이 시가총액 하나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클린 에너지 리더 기업들, 여기 테슬라가 있죠. 여기는 전통 오일 기업들. 테슬라 하나가 이 전통 오일 기업들이 모든 시가총액을 초월할 정도로 시장에서 이미 이런 탄소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이쪽으로 전략을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쭉 리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거의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다 탄소 중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측면에서 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냐? 일단은 이제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 그 공급받는 납품 업체들이 다 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제품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애플에 납품할 수 없게 돼요. 고객사 요구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가치 소비 개념이 강화가 되면서 이 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이런 개념이 지금 굉장히 소비자 인식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 금융계에 있는 투자자들도 사회 책임 투자 이 개념이 떠오르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금융계도 이쪽으로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여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많은 분들이 탄소 문제라 이러면 아주 모호한 문제다,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결제 통화로서 부각될 수 있었던 거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네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확 받았습니다. 아, 결제 통화로 쓸 수 있네? 똑같습니다. 애플이 사실은 탄소 문제에 아주 새로운 개념을 투입을 했어요. 애플은 탄소 문제를 애플이라는 기업의 리브랜딩하는 핵심 축으로 갖고 가요.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는 계속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면서 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지 않으면 기업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애플은 지금 받을 만한 시가총액을 다 받았어요. 근데 더 가려면 새로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리브랜딩이 필요한데, 이 팀 쿡은 앞으로 애플의 미래 전략을, 핵심 키워드를 탄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탄소, 친환경 중심의 브랜딩을 애플이 갖고 가겠다고 지금 선언했고요. 실제 모든 제품을 다 재활용 제품, 친환경 제품들로 지금 모든 설비를 이 부품들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애플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핵심 가치로 실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가를 화폐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중에 가장 유력한 증가가 시장이 생겼다, 거래 가능한 실제 자산이다. 탄소 배출권 시장 ETS가 전 세계에서 지금 다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탄소세가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 지금 도입을 지금 시행하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만약에 IMF가 제안한 우리가 탄소세를 1톤당 75달러로 우리가 잡을 경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만 6조 원 넘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다 없애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렇게 탄소세가 하나의 기본 밸류에이션의 탄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도 이게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다른 자산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 금, 원유, 부동산, 뭐 하이힐드, 주식, S&P 500, 뭐 코스피를 쭉 비교해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ETS 기반의 탄소 배출권 거래 수익률이 뭐 우리가 기간별로 좀 다릅니다만 37% 넘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자산 대비 상관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그리고 실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기업들이 주식을 사고 오염시키는 기업들이 주식을 파는 롱, 숏 포지션을 취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봤더니 지금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저탄소 밀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높은 탄소 배출 기업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가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거의 비슷한 양상이고요. 산업별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에서도 탄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탄소 신용 문제를 얘기 나눌 건데요. 이제는 지금까지 하는 거는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 가격이 있다, 그래서 자산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이 되면은 신용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탄소 신용시장이에요. 신용시장이란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듯이 탄소 배출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하는 이런 신용 금융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은 탄소 배출권 기반의 선물 시장이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물 거래보다 탄소 배출권 기반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이런 파생 거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 배출권이 신용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국 거래소가 있잖아요. 주식을 발행하고 거래하잖아요.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는 게 1차 시장입니다. 지금은 각 국가별로 의무 할당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발 탄소 배출권 시장, 자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의무 할당 시장과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1차 탄소 배출권 발행 시장이고요. 이게 발행이 되면 거기에 탄소 신용에 기반해서 이런 금융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파생 시장이. 그게 2차 유통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 배출권 기반의 금융시장이 이런 금융사들의 역할에 따라서 커질 거로 보이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이 혹은 기업과 개인이 자신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을 시장에서 사서 그걸 상쇄하도록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개인이나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금을 캐듯이 발행을 해서 거기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은 금을 채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인과 기업들이 발행을 하고 거래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고 그 크레딧이 거래가 되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IB 같은 투자은행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중개기관, 리스크 관리기관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글로벌 지금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이게 그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업체, 그리고 인증해주는 업체, 브로커, 실제 글로벌 기업들이 삽니다. 탄소 배출권.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데요. 지금 글로벌 인증, 아까 탄소 신용에 대해서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얘네는 발행을 하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다. 탄소 배출권을 채굴하고 있다. 금을 캐듯이. 그리고 얘네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는 글로벌 경쟁이 어디로 갔냐면 누가 저 표준을 장악하냐. 저 표준을 장악하는 자가 우리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나 피치나 S&P처럼 기업의 신용을 장악한 자가 금융을 장악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앞으로 탄소 신용의 인증 표준을 장악한 자가 세계 가장 중요한 밸류에이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가장 빨리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여기 빌 게이츠가 여기 지금 가입을 하면서 유명해져. TSC, VCM 조직이라고 자발적 협의체인데요. 지금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깜짝 놀란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자체 또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도 이런 표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중동 국가들하고 같이 아시아 국가들하고 같이 이런 탄소 인증 표준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사실은 탄소 배출권은 경제의 문제고 그리고 미래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탄소 신용은 결국은 미래 신용을 장악하는 문제고 미래 금융 질서를 장악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 국토는 작습니다만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제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의무 할당 시장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 3천억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도 해요. 근데 아쉬운 거는 국내에서는 이 탄소 신용 금융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서 다시 한번 지금 기회를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 중심으로 이런 탄소 신용 시장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에 한국의 이런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탄소 신용의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국내에서 그런 플랫폼과 시장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해 주신 안유아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